새벽 5시 경남 통영의 작은 중앙시장. 바다의 짠내가 가시기도 전에 윤정숙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올해로 58. 그녀는 시장 어귀에서 30년째 해물뚝배기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김이 훅 끼치는 주방에서 정숙은 쉴 새 없이 전복을 씻고 새우를 다듬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허리는 비올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뚝배기가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소리는 곧 그녀의 가족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계의 박동소리와 같았으니까요. 정숙 형님, 오늘도 뚝배기집 불티나네. 쉬엄쉬엄해요. 그러다 진짜 골병 들어. 골병은 무슨. 우리 식구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거 보면 그저 배부르지. 정숙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쓱쓱 닦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정숙의 어깨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이틀 후엔 시어머니 말순의 팔순 잔치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 50명을 부르는 큰 잔치. 출장 뷔페를 부르자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 말순은 펄쩍 뛰었습니다. 평생 식당한 며느리 손만 놔두고 왜 돈을 허투루 쓰냐는 핀잔이 돌아왔죠. 결국 50명분의 갈비찜, 잡채 준비, 전 부치기까지 오롯이 정숙의 몫이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 식당 영업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도 정숙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양념을 버무리는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남편 상철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코를 골기 시작했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들었습니다. 애미야, 내일 둘째 오면 줄 간장게장은 실한 놈으로 따로 빼뒀지? 우리 상민이 입 짧아서 아무거나 안 먹는 거 알잖니? 네 어머니. 아버님 제사 때 쓰는 제일 큼직한 놈으로 담가뒀어요.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평생 둘째 아들 상민만 애지중지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업한답시고 돈을 까먹을 때마다 그 뒷바라지를 한 건 첫째 며느리인 정숙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늘 모자란 큰아들 내외였죠. 서운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정숙은 익숙하게 한숨을 삼키며 참기름을 둘렀습니다. 새벽 1시 끊어질 듯한 허리를 두드리며 정숙은 마지막 일거리인 세탁기 앞으로 향했습니다. 땀에 절은 남편 상철의 겉옷 주머니를 무심코 뒤집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스락. 빳빳한 종이 뭉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영수증인가 싶어 무심코 펼쳐본 종이. 그 순간 정숙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피곤함에 감기던 눈이 번쩍 뜨였죠.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 통지서 그리고 식당 임대차 계약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을 수 없는 숫자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금 3억 원. 채무자 김상민. 그리고 연대보증인 및 담보 제공자 남편 김상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정숙이 30년간 하루 15시간씩 불 앞에 서서 일군 식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시동생의 수많은 사업 자금, 그리고 남편의 퇴직 후 뒤치다꺼리까지. 정숙의 피와 땀, 뼈를 갈아 넣은 그 뚝배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 같은 가게가 시동생 상민의 허세 가득한 빚보증에 고스란히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남편 상철은 이 모든 사실을 정숙에게 철저히 숨겨왔고요. 웅웅거리는 이명 사이로 거실에서 남편 상철의 평온한 콧고리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의 손에 쥐어진 종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죠.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눈물 대신 뜨거운 숨으로 토해져 나왔습니다. 내 30년, 내 청춘을 끓여 바친 뚝배기 집인데 30년 동안 끓여온 해물 뚝배기보다 더 뜨겁고 매서운 무언가가 정숙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앞치마를 꽉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서약서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죠. 정숙의 서늘하게 식어버린 눈빛이 어두운 거실을 향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입니다. 매일 새벽 차가운 통영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끓여낸 뚝배기 국물 끝에 남은 건 결국 구겨진 대출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서 발견한 3억 원짜리 연체 통지서. 정숙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시퍼런 멍이 드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날이 밝자 그녀는 평소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엎어버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밥상머리. 정숙은 묵묵히 갈치구이에 굵은 가시를 발라 시어머니 말순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남편 상철은 유난히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밥을 씹는 둥 마는 둥 헛기침을 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남편의 굽은 어깨가 오늘따라 그렇게 비겁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내 팔순 잔치 들어가는 돈은 내가 알아서 계산해라. 정숙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말순의 당당한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상민이 요즘 사업 늘리느라 자금 융통이 팍팍한 모양이더라. 행여나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둘째 기죽일 일 있니? 식당에서 돈 버는 큰 집인 너희가 넉넉하게 써야지. 정숙은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아랫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형수 몰래 식당을 담보로 3억이라는 빚을 떠안긴 장본인에게 오히려 길을 살려주라니요. 평생을 바친 며느리의 수고는 당연한 것이고 사고만 치는 둘째 아들의 체면이 먼저인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숙의 담담한 대답에 남편 상철은 안도한 듯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숙의 눈동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점심 장사로 좁은 식당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가습을 위해서는 해물 뚝배기 수십 개가 뜨거운 김을 뿜으며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때 낡고 비린내 나는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 상민이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요란하게 박힌 티셔츠를 입은 그는 바닥에 고인 물을 피해 까치발을 들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장사 잘 되네. 우리 어머니 잔치 메뉴는 뭐로 준비했어요? 상민은 바쁜 주방 한편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거들먹거렸습니다. 정숙이 애써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소갈비찜이랑 문어 푹 삶았고 전 몇 가지 부쳤어. 도련님 드실 간장게장도 제일 실한 놈으로 담가뒀고. 그 말에 상민은 미간을 한껏 찌푸렸습니다. 아유 형수, 동네방네 사람 다 부르는 잔치에 고작 소갈비가 뭡니까? 제 사업 파트너들도 몇 명 인사차 오기로 했는데 제 체면이 있지. 전복이나 자연산 돔 같은 것도 좀 올리세요. 형수님 뚝배기 팔아서 돈 꽤 모으셨잖아. 형수의 전 재산인 식당을 몰래 담보로 넘기고 번쩍이는 외제차를 모는 시동생. 그리고 그 시동생의 헛된 체면을 위해 며느리를 쥐어짜는 시어머니.
정숙은 불 위에서 붉은 거품을 내며 끓어오르는 뚝배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뚝배기 위로 솟아오르는 뜨거운 수증기처럼 지난 30년의 서러움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나긴 병수발, 남편의 무능함, 시동생의 끝없는 빚잔치, 그 모든 구멍을 제살을 깎고 뼈를 갈아메워온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착한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라는 족쇄가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죠. 속을 새까맣게 태우던 정숙의 우라통은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영업이 끝난 식당은 무거운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리는 가운데 정숙은 주방 한 구석에 낡은 계산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대학 노트 여러 권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 치과 임플란트 수술비 2,500만 원, 시동생의 첫 사업 자금으로 내어준 5천만 원, 남편의 빗나간 주식 투자금 메우기, 그리고 어젯밤 남편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대출 서류 사본까지 30년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잉크 번진 숫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조용히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낮에 구청에 들러 챙겨온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였습니다. 거칠고 마디 굵은 손가락이 펜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 김상철과 자신의 이름을 빈칸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펜촉 끝에서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밑단에 선명한 붉은색 도장을 꾹 눌러 찍자 알 수 없는 깊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통영 앞바다의 검은 물결이 소리 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온 동네 사람 50명이 모이는 시어머니의 성대한 팔순 잔칫날. 정숙은 모든 준비를 마친 이혼 서류를 낡은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떠들썩해야 할 내일의 잔치상이 그들의 가장 뼈아픈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정숙의 입가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늘하고도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장 시끄럽고 화려한 잔칫날, 가장 거대한 거짓말이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흥겨운 트로트 가락이 울려 퍼지는 통영의 마을 회관. 이곳이 30년 묵은 고름이 터지는 서늘한 심판대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회관 안은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이 밤을 꼬박 새워 준비한 50명분의 잔치상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죠. 윤기가 흐르는 소갈비찜, 바다 냄새를 가득 품은 문어 숙회, 형형색색 정갈하게 북쳐낸 전들이 손님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뽐내며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떠날 줄 몰랐죠.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말순 형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큰아들은 공무원 퇴직해서 연금 꼬박꼬박 나오지. 큰 며느리는 뚝배기 집으로 돈 끌어모으지. 둘째 아들은 절에 외제차 몰고 다니는 번듯한 사장님이지.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어? 그 말에 말수는 어깨를 크게 으쓱하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우리 상민이가 사업수완이 좀 좋나? 오늘 이 큰 잔치도 우리 둘째가 다 알아서 하라고 봉투를 턱턱 내놓지 뭐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잔치 비용은커녕
재료 손질부터 상차림까지 오롯이 정숙의 뼈와 살을 갈아 넣은 결과물이었죠.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고 있는 정숙을 향해 남편 상철이 슬그머니 눈짓을 했습니다. 고생했다는 위로가 아니라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시동생 상민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한껏 거들먹거리고 있었죠. 잔치가 무르익고 꽹과리를 치던 마을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억수로 좋은 날.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고생한 우리 큰며느리 정숙 씨가 축사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지에. 박수 주이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방 쪽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상철은 불안한 듯 넥타이를 매만졌고 말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흘겨봤습니다. 평소에 착하고 순종적인 정숙이었다면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치고 뒤로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뚜벅뚜벅 걸어나가 이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마이크를 쥐는 마디 굵은 손에 꾹 힘이 들어갔죠. 와주신 동네 어르신들 참말로 감사합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차분하게 스피커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통영 중앙시장에서 비린내 맡아가며 해물 뚝배기를 끓인 지 벌써 30년이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육수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대고 시동생 사업 미천 대주고 우리 남편 기살려주려고 제 뼈가 삭고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네요. 여기까지는 흔한 며느리의 눈물겨운 고생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며 동정 어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다음 순간 정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며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제가 참 재미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어 머리 위로 높이 들었습니다. 남편 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시동생 상민은 술잔을 들려던 채로 돌처럼 굳어버렸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훌륭하신 남편분께서 제 몰래 우리 뚝배기 식당을 통째로 은행에 담보로 넘기고 빚을 내셨더군요. 무려 3억 원입니다. 그 큰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 번쩍이는 외제차 몰고 다니시며 어머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자랑스러운 우리 시동생 상민 도련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어제부로 이자도 못 내서 연체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더군요. 회가 나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포크를 쥐고 있던 꼬마 아이의 칭얼거림마저 쏙 들어갈 만큼 끔찍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애미야, 너 지금 동네 사람들 다 모인 데서 무슨 미친 소리냐? 말순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철은 의자를 박차고 정숙에게 다급히 다가오려 했죠. 여보, 그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일단 마이크 내리고 우리끼리. 한 발자국도 오지 마세요. 정숙의 단호하고 날카로운 한마디에 상철은 제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정숙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깊고 서늘한 눈동자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의 얼굴을 차례대로 응시했습니다. 폭발할 것 같았던 분노는 이미 단단한 얼음이 되어 그녀를 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둘째 아들만 애지중지 품고 사셨죠? 저는 그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바치는 기계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화려한 팔순 잔치상도 제가 30년 피땀 흘려
1군 우리 식당도, 그리고 그 식당에 묶인 3억 원의 빚 덩어리도 전부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는 우리 도련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세 분이서 오순도순 아주 행복하게 빚 갚으며 살아보세요.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묵직한 노란색 대봉투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봉투를 넋이 나가 서 있는 상철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입니다. 내 도장은 다 찍어놨으니 당신도 당장 도장 찍으세요. 할 말을 마친 정숙은 등 뒤로 꽉 묶여있던 낡은 앞치마 끈을 스르륵 풀어냈습니다. 30년이라는 길고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듯 비린내 나는 앞치마는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말순이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 상철이 절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손님들의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시원하고 짭조름한 통영의 바닷바람이 그녀의 땀 맺힌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지독하게 짓누르던 책임감이 풀려나간 자리, 정숙의 가슴 속에는 태어나 처음 맛보는 짜릿하고 서늘한 해방감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입에 들어갈 국물만 끓여대던 그녀의 인생이 비로소 그녀 자신만의 온도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은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빠져나가자마자 처참하게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영원히 떠나버린 텅 빈 자리, 남겨진 세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서늘한 지옥이 펼쳐지게 될까요? 댐이 무너지는 데는 엄청난 폭발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균열 하나면 충분하죠. 30년을 버텨온 기둥이 빠져나간 김상철의 집은 하룻밤 새 처참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상철의 집 문을 부술 듯 두드린 건 축하객이 아닌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김상민 어딨어? 빚 보증 선 형이 대신 갚아. 험악한 고성이 거실을 채웠고 구둣발이 장판 위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상철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동생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며 호기를 부리던 동생은 빚더미만 남겨둔 채 이미 야반도주를 한 뒤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가 그럴 리가 없다. 내 새끼가 빚쟁이라니.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 말수는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평생을 감싸고 돌았던 둘째 아들의 배신은 늙은 어머니를 단숨에 병상에 눕히고 말았죠. 빚쟁이들이 쓸고 지나간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소파 곳곳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섬뜩하게 붙어 있었죠. 상철은 망연자실한 채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늘 정숙이 쓸고 닦아 반짝이던 바닥 위로 검은 발자국들만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숨을 헐떡이며 도망치듯 집을 나와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셔터가 굳게 닫힌 뚝배기 식당 안은 무덤처럼 서늘했습니다. 주방 한 구석, 정숙이 어제 벗어던진 낡고 얼룩진 앞치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상철은 홀린 듯 계산대 앞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숙이 가지런히 남기고 간 빛바랜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당신 혼자서 얼마나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장부를 펼친 상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어머니 치과 임플란트 수술비 2,500만 원, 2001년 상민 도련님 가게 보증금
2022년 당신 주식 투자 빚 상환. 빼곡한 숫자들 속에는 아내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만심과 헛된 분노로 가득했던 상철의 가슴에 그제야 처절한 후회가 비수처럼 꽂혀들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밥을 짓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이 집안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던 유일한 기둥이었죠. 텅 빈 주방 바닥에 주저앉은 상철은 달아빠진 앞치마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으며 바닥을 내리쳐도 따뜻한 뚝배기를 내어주던 아내의 온기는 이미 영원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름 모를 한적한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려오는 허름한 민박집 방 안에서 정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이미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 없이 맞이하는 아침이었죠. 눈을 뜨면 습관처럼 맡아야 했던 해물 비린내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고요함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정숙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네. 무거운 족쇄를 벗었다는 홀가분함 뒤로 문득 낯선 외로움이 발끝부터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방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기나던 검은 머리에는 어느새 희끗희끗한 백발이 덮여 있었고 곱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패여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을 붙잡은 건 관절이 툭 붉어진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썰고 남의 빚을 갚아내느라 퉁퉁 부어오른 손. 정숙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거친 손으로 주름진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굳은 살의 감촉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정숙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생했다, 윤정숙. 참말로 애썼어. 꾹 참고 견디라 해서 미안타. 내 몸뚱이 하나 안 아끼고 남들만 거두게 해서. 진짜로 미안타. 한 맺힌 독백이 빈 방을 아프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나 남편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억누르고 외면하고 혹사시켰던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사과이자 애도였죠. 정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걷잡을 수 없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민박집의 낡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정숙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 속에는 지난 30년의 억울함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된 벅찬 치유의 감정이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폭풍같이 눈물을 쏟아낸 정숙. 그녀는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민박집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부신 남해의 햇살이 붉게 부어오른 그녀의 눈가를 따뜻하게 말려주고 있었죠. 새로운 삶의 첫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시는 정숙의 얼굴에 옅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하늘 아래 아내가 던지고 간 이혼 서류를 구겨 쥐고 통영시내를 미친 듯이 헤매며 눈물 흘리는 상철. 과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철은 이대로 아내를 포기하게 될까요? 정숙이 비로소 찾은 평화로운 홀로서기는 이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상처가 제대로 아무는 데는 얄팍한 반창고 하나가 아니라 뼈를 깎는 홀로서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소박하고 평화로운 밥상머리에 불청객이 찾아온 건 정숙이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스며든 지 꼬박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민박집 마당. 흙먼지 묻은 낡은 구두를 신고 나타난 남편 상철은 볼품없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셔츠만 고집하던 퇴직 공무원의 꼿꼿한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낡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굽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예전의 정숙이었다면 화들짝 놀라며 남편을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눈물을 훔치며 못 이기는 척 그 손을 잡고 통영의 지옥 같은 식당으로 돌아갔겠죠. 하지만 덤덤히 남편을 내려다보는 정숙의 눈빛은 늦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나는 이제 거기로 안 갑니다. 당신 없으니까 집구석이 지옥이야. 어머니도 충격에 쓰러지시고 상민이 그놈은 야반도주를 했어. 빚쟁이들은 매일 들이닥치고 여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당신이 좀 도와줘. 응? 끝까지 자신의 안위와 핑계뿐인 남편이었습니다. 정숙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조차 잃지 않는 완벽한 체념이었죠. 그녀는 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싼 똥은 당신이 직접 치우세요. 여보, 시동생 빚보증 선 것도 당신이고 내 30년 피땀 어린 식당 날려먹은 것도 당신입니다. 언제까지 내 등골 빼먹고 숨어 살 작정입니까? 어머니 병수발도 동생 빚 갚는 것도 이제 당신 스스로 하세요. 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시고요. 나는 이제 내 이름 석자로 내 인생 살 겁니다. 정숙은 닫힌 방문을 차갑게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편의 오열 소리가 밤새도록 민박집 마당을 맴돌았죠. 정숙은 가만히 귀를 막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결코 문고리를 다시 잡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탯줄을 끊어내야만 두 사람 모두 진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딱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남해의 한적한 동네 어귀. 좁고 매캐했던 뚝배기 식당의 주방 대신 정숙은 볕이 잘 드는 깨끗한 통유리창 앞에서 봄나무를 묻히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숙 사장님. 이 집 깻잎장아찌 없으면 우리 영감이 밥을 안 먹어요. 호호, 그래요? 그럼 내가 인심 좀 더 써야겠네. 여기 서비스 좀 더 담았어요. 손님과 농담을 주고받는 정숙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 대신 환한 벚꽃 같은 웃음이 피어 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낡은 앞치마 대신 깔끔한 조리복을 입은 그녀는 완벽하게 자립한 어엿한 사자님이 되어 있었죠.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윤정숙의 삶이었습니다. 한편 통영의 새벽 인력시장. 찬물에 세수를 마친 상철이 투박한 안전모를 눌러쓰고 승합차에 오릅니다. 공무원 연금마저 압류당한 그는 동생의 남은 빚을 갚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매일 막노동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터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숙이 30년간 견뎌온 고통의 무게를 늦게나마 온몸으로 갚아나가는 중이니까요. 다음 날 이른 새벽, 정숙이 반찬가게 문을 열기 위해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누군가 쓸고 간 듯 가게 앞이 반질반질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문고리에는 묵직한 검은 봉투가 걸려 있었죠. 봉투를 열어본 정숙의 눈동자가 잘게 흔들렸습니다. 최고급 통영산 국물용 멸치와 윤기가 흐르는 참기름 한 병.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정숙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남해까지 차를 몰고 와 묵묵히 마당을 쓸고 갔을 구분 등을 말이죠. 상철은 감히 용서를 구하며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아내의 자립을 조용히 돕고 있었죠. 정숙은 골목 끝, 방금 전 누군가 떠나간 듯 옅은 흙먼지가 일고 있는 모퉁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서로를 얼싸안는 억지로 꿰맞춘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낼 때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희망이 움트기 시작하죠. 매서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마당의 동백꽃처럼 말입니다. 30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피어난 정숙의 따뜻한 봄날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